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뜨거운 연기 속에서도, 무너지는 천장 아래서도 어머니는 아이 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숱한 화재 현장의 기록이 그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대부분 아이를 감싼 자세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잔해 속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문 가까이에,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 문 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이 어머니는 왜 아이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달려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달려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화재 사건들 중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오작의 검시로 타살이 밝혀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년 경력의 검시관 오작. 죽은 자의 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따라가겠습니다. 새벽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불빛이 솟구쳤다.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웃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목조가옥 한 채가 통째로 타오르고 있었다. 두레박을 들고 우물로 달려가 물을 퍼날랐다. 그러나 봄철 건조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이미 지붕을 삼킨 뒤였다. 불은 동이 틀 무렵에야 잡혔다. 잔해가 어느 정도 식자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거렸다. 시신은 세 곳에서 발견됐다. 안방문 가까이에서 아내, 건넌방 문 쪽에서 아이 하나, 부엌 쪽 마루 끝에서 또 하나. 셋이 각자 다른 자리에 흩어져 있었다. 불이 나자 피신하려다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관아의 서리가 현장에 나왔다. 가장의 진술을 들었다. 이웃 세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다. 건조한 봄날, 낡은 목조가옥, 잠든 사이 번진 불길. 사고였다. 더 볼 것이 없었다. 포도청 종사관이 그 서류를 가로막았다. 이 마을 순찰 중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는 잔해 안쪽을 가리켰다. 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 쪽으로 간다. 그런데 저 어머니는 안방 문 쪽에 있다. 아이들도 각자 다른 방 문 쪽에 따로 있다. 피신하려 했다면 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한자리에 없는가? 오작을 불러야겠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작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잔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오작의 시선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익힌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안방문에서 건넌방 문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10걸음이 채 되지 않았다. 오작은 그 거리를 직접 걸어봤다. 그리고 잠시 서 있었다. 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 쪽으로 간다. 피신하려 했다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방 문 쪽에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 문 쪽에 있었다. 마치 각자 알아서 피신하려 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살짜리가 스스로 문 쪽으로 기어갔을 리 없었다. 이 자리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작은 아내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신의 상태를 먼저 훑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타 없어졌다. 팔과 다리 바깥쪽 피부는 검게 그을려 갈라져 있었다. 위에서 덮쳐온 불길을 그대로 받은 자리들이었다. 그러나 몸통 아랫부분, 바닥에 눌려있던 자리는 달랐다. 불길은 위에서 아래로 번진다. 바닥에 닿아있던 부위는 불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그 자리에 피부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다음으로 기도를 살폈다. 턱을 받치고 입을 벌렸다.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 혀 뒤편까지 천천히 훑었다. 나뭇가지로 목구멍 안쪽 깊은 곳까지 들여다봤다. 깨끗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없었다. 무얼록의 원칙은 분명하다. 살아있는 채로 불 속에서 숨이 끊어진 자는 반드시 기도 안에 연기와 재가 쌓인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 점막을 붉게 손상시킨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를 뜻한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인을 찾아야 했다. 오작은 도구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서 보자기 2개를 꺼냈다. 하나에는 고삼을 끓인 물이 담겨 있었다. 고삼은 쓴맛이 강한 약초로 끓인 물을 피부에 바르면 살아있을 때 압박을 받았던 자리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무얼록이 검시 현장에서 반드시 쓰라고 명시한 방법이었다. 또 하나의 보자기에는 술찌개미가 담겨 있었다. 술을 빚고 남은 곡물 찌꺼기로 뜨겁게 데워 피부에 얹으면 혈관 반응을 끌어올려 숨겨진 흔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오작은 잔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잔불 쪽으로 다가갔다. 술찌개미를 담은 보자기를 잔불 가까이 내려놓아 천천히 열을 올렸다. 현장의 불씨가 곧 도구였다. 충분히 데워지자 오작은 아내의 시신으로 돌아갔다. 바닥에 눌려있던 목 아랫부분, 불길이 상대적으로 덜 닿았던 그 자리에 고삼 끓인 물을 적신 천을 먼저 얹었다. 그 위에 뜨거운 술찌개미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서리가 뒤에서 혀를 찼다. 오작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였다. 천 위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붉은 흔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작은 천을 걷어냈다. 압박의 자국이었다. 목 아랫부분에 집중된 흔적이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패턴이 있었다. 여러 개의 점이 모여있는 형태였다. 손가락이 깊게 파고든 자리들이었다. 노끈이나 천으로 졸렸다면 목둘레를 따라 고른 선이 남는다. 그러나 이 흔적은 달랐다. 간격이 있고 깊이가 달랐다. 손으로 졸린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오작은 목 안쪽 깊은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혀뿔이 바로 위 목구멍 안쪽에 있는 작고 단단한 뼈를 찾았다. 목부리 뼈였다. 이 뼈는 다른 뼈와 달리 근육과 연골로만 연결되어 있어 강한 힘이 목에 가해지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자리다. 특히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조를 때 이 뼈가 부러진다. 그러나 힘이 약한 경우에는 부러지지 않는다. 이 뼈가 부러졌다면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다. 어긋나 있었다. 한쪽이 부러져 있었다. 이것은 손으로 졸린 흔적이 맞았다. 그리고 그 힘은 성인 남성의 악력이었다. 여성이나 아이의 손으로는 이 뼈를 부러뜨리기 어렵다. 아내는 목이 졸렸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성인 남성의 것이었다. 오작은 건넌방으로 옮겨 7살 아이 앞에 앉았다. 아이의 시신은 불을 더 많이 받은 상태였다. 확인 가능한 부위를 살폈다. 기도를 확인했다. 깨끗했다. 마루 끝에 5살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오작의 손이 잠깐 느려졌다. 조그만 얼굴이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기도를 살폈다. 마찬가지였다. 깨끗했다. 아이들도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시신은 불의 손상이 심해 세밀한 검시가 불가능했다. 사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안에서 3사람이 차례로 눈을 감았고 그 뒤에 불이 났다. 오작은 아이들의 자리를 다시 살폈다. 안방 문 쪽에 어머니, 건넌방 문 쪽에 7살, 마루 끝에 5살, 피신하려다 쓰러진 것처럼 각자 문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나 5살짜리가 스스로 마루 끝까지 기어갔을 리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아이들 곁에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이 자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오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종사관 쪽으로 걸어갔다. 검시 결과를 전했다. 3사람 모두 화재 이전 사망. 기도의 연기 흡입 흔적 없음. 아내는 목부리뼈 골절 확인. 손으로 졸린 것이며 성인 남성의 악력이다. 아이들은 사인 확인 불가. 그러나 셋 모두 불이 나기 전에 숨이 끊어진 것은 분명하다. 어머니가 먼저 숨을 거뒀고 아이들이 차례로 당했다. 그리고 시신의 자리가 꾸며져 있다. 누군가 3사람을 문 쪽으로 옮겨 놓았다. 범인은 성인 남성이었다. 이 가족이 잠든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었던 자였다. 그리고 불을 지르기 전에 시신의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자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서리가 다가왔다. 그래도 위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괜한 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종사관이 서리를 바라봤다. 목부리뼈가 부러진 시신이 셋이다. 시신의 자리가 꾸며져 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서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작이 밝혀낸 것은 죽음의 방식이었다.
범인은 성인 남성이다. 이 가족이 잠든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었다. 어머니를 먼저 없애고 아이들을 차례로 없앴다. 시신을 문 쪽으로 옮겨 꾸며놓았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그런데 가장은 그 시각에 이웃집에 있었다. 이웃 세 사람이 밤새 함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이 집 안에 있었던 성인 남성. 그런데 그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오작은 그 모순 앞에 잠시 서 있었다. 20년 동안 죽은 자의 몸 앞에 앉았다.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작이 읽어낸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산자였다. 누가 무엇을 왜 숨기고 있는가? 그 답은 잔해 어딘가에 있었다.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 재와 탄 나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었다. 종사관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잔혹한 참극은 단순 화재로 덮이고 말 것인가?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드러난 짐승의 흔적. 불타버린 진실을 쫓는 피해 추격전은 이제부터다. 오작의 말이 끝났다. 세 사람 모두 화재 이전 사망. 아내는 목부리뼈 골절. 성인 남성의 악력. 어머니가 먼저였고 아이들이 차례로 당했다. 종사관은 자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리가 뒤에서 말했다. 관아 윗선에서 이미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시신도 수습했으니 자네도 곧 정리할 것이라고. 종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화재 수사에서 발화 지점은 가장 먼저 봐야 한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나머지가 풀린다. 부엌과 마루가 연결되는 쪽이 가장 심하게 탄 자리였다. 불은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 종사관은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탄 나무 파편을 걷어냈다. 재를 한 겹씩 드러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놓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기름 냄새였다. 다른 곳보다 유독 진하게 올라오는 냄새였다. 종사관은 그 자리를 더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탄 나무 파편 사이에서 작은 단지 조각이 나왔다.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었다. 기름이 말라붙어 있었다. 등잔 기름을 담는 종류였다. 마루 아래에 기름 단지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종사관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더 넓게 걷어냈다. 그때였다. 바닥에 희미한 선 하나가 보였다. 재였다. 불에 탄 바닥 위에 가늘고 길게 이어진 재의 흔적. 종사관은 그 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기름 단지 쪽에서 시작해 마루 끝 구석까지 이어져 있었다. 구석 쪽 잔해를 걷어내자 타지 않은 노끈 한 조각이 나왔다. 기름에 흠뻑 절어 있었다. 종사관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기름을 먹인 노끈이었다. 한쪽 끝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다. 반대쪽 끝만 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노끈은 기름 단지 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 노끈에 불을 붙여두었다. 불꽃이 노끈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다 기름 단지에 닿는 순간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구조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이었다. 종사관은 잔해 바깥으로 나왔다. 비슷한 굵기의 새 노끈을 구해왔다. 같은 방식으로 기름에 절였다. 한쪽 끝에 불을 붙이고 그 옆에 앉았다. 불꽃이 한 뼘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셌다. 그 속도로 바닥에 남은 재 흔적의 전체 길이를 나눴다. 2시간이 넘었다. 종사관은 타들어가는 불꽃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행 시각이 틀렸다. 불이 난 것은 새벽이었다. 그러나 이 범행은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2시간 전 아직 깊은 밤이었을 그 시각 누군가 이 노끈에 불을 붙이고 이 집을 나갔다. 세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불은 그저 증거를 지우기 위한 장치였다. 범행 시각은 새벽이 아니었다. 범행은 훨씬 이전 가장이 이웃집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일어났다. 종사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물음이 하나로 좁혀졌다. 그 시각 이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이 이웃집으로 건너간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 전까지 그는 이 집 안에 있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담장에 오른 자국도 낯선 발자국도 없었다. 그 시각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뿐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가족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었다. 그것부터 지워야 했다. 종사관은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집이었다. 이 가족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고 했다. 두 번째 집이었다. 같은 질문을 했다. 글쎄요 하고 고개를 저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을 꺼리는 눈빛이었다. 원한을 품은 외부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가장이 요즘 들어 바깥으로 도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돌아올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 아내가 최근 들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봤다는 것, 모두가 말을 아꼈다. 그러나 눈빛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종사관은 가장이 자주 나다녔다는 방향의 길을 따라 인근 고을로 향했다. 첫날이었다. 주막 두 곳을 돌았다. 가장의 인상차기를 설명했다. 모른다고 했다. 이튿날이었다. 장터를 돌았다. 생선 장수, 포목 장수, 그릇 장수. 한 명씩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두 고을 넘어 작은 장터였다. 이제 여기서도 없으면 더 이상 방향이 없었다. 그때였다. 곡물을 파는 상인 하나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을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라고 했다. 어느 집인지도 알고 있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집이었다. 가장은 그 마을에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다. 종사관은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갔다. 여인은 처음에 문을 열지 않았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종사관이 포도청 소속임을 밝혔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종사관은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조금 열렸다. 여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종사관은 목소리를 낮췄다. 가장과 얼마나 됐는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인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천천히 물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사관은 기다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장이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고. 자신을 정실로 맡겠다고 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사건이 있던 날 며칠 전이었다고 했다. 그날 가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고 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고 했다. 여인은 그 말을 하면서 시선을 내렸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종사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아 문 앞에 돌아왔을 때였다.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였다. 며칠째 망설이다 왔다고 했다. 괜한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종사관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았다. 노파가 말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저녁 어두워질 무렵이었다고 했다. 가장의 집 쪽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다. 집 안에서 희미한 빛이 잠깐 새어나왔다고 했다. 등잔불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 작고 가느다란 빛이었다고 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직후 가장이 이웃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노끈에 불을 붙이는 순간의 빛이었다. 네 가지가 맞아떨어졌다. 범행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뿐이었다. 원한을 품은 외부인은 없었다. 가장은 사건 며칠 전 여인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이 이웃집으로 가기 직전 집 안에서 가느다란 빛이 목격됐다. 종사관은 가장을 관하로 불렀다. 가장은 여전히 차분했다. 불이 난 시각에 자신은 이웃집에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종사관은 먼저 노끈 이야기를 꺼냈다. 기름 단지와 타다 남은 노끈, 바닥에 남은 재의 흔적, 직접 태워진 시간, 범행 시각은 불이 난 새벽이 아니었다고 했다. 2시간 전 당신이 이웃집으로 건너가기 직전이었다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가장이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마루 아래 오래된 물건이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종사관은 서두르지 않았다. 잠시 가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꺼냈다.
가장의 눈이 흔들렸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했다.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했다. 요즘은 거의 가지 않는다고 했다. 종사관은 다시 기다렸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는 여인의 말도 전했다. 가장의 목에서 침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종사관은 마지막 패를 천천히 꺼냈다. 노파의 증언이었다. 당신이 이웃집으로 걸어가기 직전 집 안에서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고 했다. 등잔불이 아니었다고 했다. 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 안에 긴 침묵이 깔렸다. 그러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포박할 수 없었다. 아직은 가장이 직접 노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자백이 없었다. 조선의 법정에서 이것만으로 끝까지 가기는 어려웠다. 종사관은 가장을 풀어줬다. 그리고 군관 하나를 이웃집 근처에 세워두었다. 이 사람은 곧 움직일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새벽 2시경이었다. 군관이 달려왔다. 가장이 짐을 챙겨 이웃집을 나섰다고 했다. 마을 어귀 쪽이 아니라 뒷산 방향이었다. 종사관은 즉시 말에 올랐다. 뒷산을 넘으면 2갈래 길이 나왔다. 여인이 있는 고을은 이미 알려졌다. 가장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향할 것이었다. 북쪽 산길을 타고 이어지는 길이었다. 종사관은 북쪽 산길로 말을 몰았다. 횃불을 들고 달렸다. 밤 산길이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쳤다. 말발굽 소리가 흙길 위에서 울렸다. 산 중턱 갈림길에서 멈췄다. 흙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찍힌 것이었다. 북쪽 방향이었다. 종사관은 다시 말을 몰았다. 산길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말에서 내려야 했다. 횃불을 들고 뛰었다. 산고개 직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종사관이 횃불을 들어 올렸다. 가장이었다. 등에 보따리를 맨 채 고개 너머로 넘어가려던 참이었다. 빛이 비치자 그 자리에서 굳었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가장이 먼저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산길을 벗어나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종사관이 그 뒤를 쫓았다. 횃불을 던지고 두 손으로 달렸다. 숲을 헤치고 경사면을 내려가다 가장의 발이 바위에 걸렸다. 그대로 쓰러졌다. 종사관이 그 위에 올라탔다. 버둥거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관이 뒤따라 달려왔다. 포승줄이 손목을 감았다. 가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새벽에 짐을 챙겨 산을 넘지 않는다. 그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가는 길, 가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침묵은 의미가 없었다. 관하 신문실에 묶인 가장 앞에 종사관이 앉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노끈, 시각, 여인, 노파의 증언, 그리고 도주.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종사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아내를 없앴는지는 이제 알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왜였느냐고. 가장은 오랫동안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다. 관하 신문실이었다. 횃불 하나가 방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포승줄에 묶인 가장은 벽을 등지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밤새 산길을 달리고 수풀에서 쓰러진 탓에 옷이 찢겨 있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종사관이 그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횃불이 흔들렸다. 가장은 바닥만 바라봤다. 종사관이 입을 열었다. 아내를 없앤 이유는 이제 알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다. 아이들은 왜였느냐? 가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인이 싫다고 했다. 전처의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이들이 있는 한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장은 그래서 아이들까지 없앴다.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신문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었다.
가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흐느끼지도 않았다. 담담했다. 마치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내놓는 것처럼. 종사관은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도록 잠시 내버려뒀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하라. 가장은 다시 바닥을 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인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그의 초봄이었다. 처음에는 아내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인이 아이들까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가장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을 생각했다. 가장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이 불이었다. 그러나 불이 나는 시각에 자신이 현장에 있으면 안 됐다. 이웃집 술자리가 생각났다. 오래 자리를 지키면 증인이 생긴다. 그 시각에 맞춰 불이 나도록 장치를 만들면 됐다. 가장은 며칠 전부터 기름을 먹인 노끈을 준비했다. 마루 아래에 기름 단지를 들여놓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사건 당일 저녁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내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가장은 먼저 아내에게 갔다. 잠든 아내 위에서 목을 두 손으로 눌러 조였다. 아내가 눈을 떴다.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가장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저항은 길지 않았다. 아내가 숨을 거뒀다. 다음은 아이들이었다. 가장은 자고 있는 7살 아이에게 갔다. 솜니불로 얼굴을 덮었다. 아이가 버둥거렸다. 가장은 손으로 눌렀다. 그리고 5살 아이에게 갔다. 같은 방식이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종사관의 옆에 있던 군관이 고개를 돌렸다. 세 사람이 모두 숨을 거두자 가장은 시신을 옮겼다. 불이 나면 피신하려다 쓰러진 것처럼 보이도록 각자 다른 방 문 쪽으로 옮겨 놓았다. 아내는 안방 문 가까이에, 7살 아이는 건넌방 문 쪽에, 5살 아이는 마루 끝쪽에, 그리고 마루 아래 기름 단지 쪽으로 노끈을 길게 늘어뜨렸다. 한쪽 끝에 불을 붙였다. 집을 나섰다. 이웃집으로 걸어갔다. 술을 마셨다. 이야기를 했다. 웃기도 했다. 그 시각 그의 가족은 그 집 안에 있었다. 종사관은 기록지를 덮었다. 더 들을 것이 없었다. 자백이 완료됐다. 관아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한성으로 올렸다. 사건의 성격상 지방 관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의금부로 넘어갔다. 조선에서 이 범행은 단순 살인이 아니었다. 강상죄였다. 강상죄는 삼강오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선 최중죄 중 하나였다. 부모를 해치거나 임금을 배반하거나 처자식을 살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됐다. 의금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은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능지처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다.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었다. 몸을 해체해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죽은 뒤에도 이름이 지워졌다. 가문은 정몰됐다. 그리고 그 죄는 범인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은 이런 폐륜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을 전체의 수치로 봤다. 이 범행이 일어난 고을의 이름이 강등됐다. 이런 자를 낳은 고을이라는 기록이 지도에 새겨졌다. 그 고을의 수령도 파직됐다. 관할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두었다는 책임이었다. 범인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가 살던 땅의 이름도 격이 낮아졌다.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지우려 한 것이었다. 여인은 공모 혐의로 신문을 받았다. 직접 손을 댄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가장의 말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전처의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두 아이의 목숨을 결정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살았을 것이었다. 관비로 신분이 떨어졌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눈을 감았던 그 대가를 평생 지고 살아야 했다. 오작의 검시 기록은 의금부 판결문의 증거로 첨부됐다. 목부리 뼈 골절,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 없음, 화재 이전 사망, 성인 남성의 악력, 꾸며진 시신의 자리, 그 기록 하나하나가 판결의 근거가 됐다. 오작이 무릎을 꿇고 시신의 목 안쪽을 짚어냈던 그 순간이 법정의 언어로 옮겨졌다.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산 자의 죄를 물은 것이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은 화가 나서 가족을 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본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노끈을 구했습니다. 기름 단지를 숨겼습니다. 술자리를 알리바이로 만들었습니다. 시신을 문 쪽으로 옮겨 빛이 나다 쓰러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백 당시 담담했습니다. 후회의 말이 없었습니다.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의 얼굴에 솜니부를 덮으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은 사람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새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필요한 일 안에 자신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건의 구조는 반복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 가족 전체를 지우려 한 범행, 자녀를 걸림돌로 여기고 손을 뻗는 사람들, 새로 시작하기 위해 과거를 통째로 지우려는 욕망.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구조는 5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범행을 밝혀내는 시작은 같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 자리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작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하나의 물음이 시신을 들여다보게 했고, 노끈을 찾게 했고, 범인의 야반도주를 끌어냈고, 마침내 조선의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오작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종사관이 잿더미를 손으로 파고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불운한 화재 사고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죽음은 아무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재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기록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진실은 반드시 산 자의 죄를 묻습니다. 3편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리즈도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 속 미스터리를 현대의 시선으로 해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은 어디였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달려가지 못한 그 자리였습니까? 걸림돌이라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웃었다는 그 고백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산 자의 혀는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갗은 오직 진실만 남깁니다.